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그네가 있습니다. 분홍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치맛자락이 부풀어 오르고 작은 신발 한 짝이 하늘로 날아갑니다. 덤불 속에는 한 남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녀의 치마 속을 올려다보면서 가장 화려한 사랑, 가장 위험한 유혹, 가장 달콤한 비밀, 18세기 프랑스의 모든 것이 이 한 장의 그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세상을 떠나던 날, 파리의 누구도 그 죽음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의 그림을 샀고 귀족들이 그의 붓 앞에 줄을 섰던 화가, 프랑스에서 가장 사랑받던 그 이름은 어쩌다 가장 먼저 지워졌을까요? 한 시대의 절정과 몰락을 자신의 인생으로 살아낸 화가. 오늘의 주인공은 장오노레 프라고나르입니다. 그네의 숨겨진 비밀은 잠시 뒤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남프랑스의 작은 도시로 갑니다. 향기의 도시, 그라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732년 4월 5일) 프랑스 남부 그라스. 언덕마다 꽃밭이 펼쳐지고 골목마다 가죽 냄새와 꽃향기가 뒤섞이는 도시. 훗날 세계 향수의 수도가 되는 이곳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장오노레 프라고나르. 프라고나르에게는 조제프라는 남동생이 있었지만 태어난 지 10달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는 외동으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장갑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당시 그라스의 장갑은 향수를 입힌 고급품이었습니다. 가죽과 향기, 소년의 첫 세계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1738년 6살 되던 해, 가족은 그라스를 떠나 파리로 이사합니다. 이제 어린 프라고나르의 삶은 남프랑스의 작은 도시가 아니라 거대한 수도 파리를 중심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낯선 대도시에서 소녀는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13살이 되자 부모는 아들을 공증인 사무실에 맡겼습니다. 서류를 베끼고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안정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손은 자꾸 다른 것을 그렸습니다. 서류 귀퉁이에, 버려진 종이 위에 선 하나, 얼굴 하나. 그 낙서를 눈여겨본 사람은 다름 아닌 공증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림을 시켜야 한다고 그는 부모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를 찾아갑니다. 프랑수아 붓의 화려함과 관능을 사랑했던 화가 훗날 1765년에는 루이 15세의 제1궁정화가 자리에 오릅니다. 꽃과 진주, 비너스와 아기 천사들, 신화 속 여신마저 화려한 장식으로 감싸던 로코코를 대표하는 화가였습니다. 붓에는 소년의 그림을 봤습니다. 재능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프라고나르가 곧바로 붓의 작업실에서 배우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붓에는 먼저 회화의 기초를 익혀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에게 한 사람의 이름을 일러주었습니다. 장바티스트 시메옹 샤르댕. 정물화의 대가이자 평범한 일상을 조용하고 정직하게 그려낸 화가였습니다. 화려한 붓에와 소박한 샤르댕. 파리에서 가장 다른 두 화가. 소녀는 샤르댕 밑에서 6달을 보냈습니다. 회화의 기본기를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감을 다루는 법, 사물에 닿은 빛을 관찰하는 법. 그 무렵 프라고나르는
파리의 성당들을 찾아다녔다고 전해집니다. 재단화 앞에 서서 앞선거장들의 작품을 관찰하고 모사했습니다. 소녀는 다시 부세의 화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문이 열렸습니다. 부세의 화실은 딴 세상이었습니다. 캔버스마다 여신이 눕고 구름 위에서 큐피드가 날았습니다. 분홍과 하늘색, 비단과 진주, 왕의 애첩, 퐁파두르 부인이 사랑한 그림들이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10대의 프라고나르는 그 세계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흡수가 얼마나 빨랐던지 부세는 곧 자기 그림의 복제를 이 어린 제자에게 맡겼습니다. 스승의 붓과 구별되지 않는 붓. 그 시절 그가 그린 그림 중에 짝을 이루는 두 점이 있습니다. 까막잡기 그리고 시소. 두 작품은 모두 놀이를 통해 사랑과 유혹을 보여주는 한 쌍의 그림입니다. 까막잡기는 장님놀이라고도 불리는 놀이입니다. 여인은 눈을 가린 채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 가리개 아래로 드러난 얼굴에는 장난기가 어려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청년이 지푸라기로 여인의 뺨을 간지리고 화면 아래의 아이는 막대기로 그녀의 손을 건드립니다. 눈을 가린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놀리는 장면. 이 놀이에는 장난과 유혹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시소에서는 한 여인이 시소 한쪽 끝에 올라 공중으로 솟아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젊은 남자와 아이들이 널빤지를 힘껏 누르고 있습니다. 남자는 올려보낸 여인을 올려다보고 여인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두 사람을 이어주는 것은 시소의 움직임입니다. 남자가 아래에서 널빤지를 누르면 여인은 위로 올라갑니다. 이 단순한 놀이가 두 사람 사이에 장난스러운 긴장과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일부 해설에서는 시소의 반복적인 움직임을 성적 결합의 은유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까막잡기가 눈을 가린 채 상대를 찾아가는 구애의 놀이라면 시소는 서로 가까워진 남녀가 함께 즐기는 연애의 놀이입니다. 꽃이 피어난 정원, 부드러운 빛, 화려한 옷차림. 프라고나르는 사랑과 욕망을 무겁게 말하지 않습니다. 놀이처럼 가볍게 보여주고 장난 속에 감춰놓습니다. 까막잡기는 사랑의 시작을, 시소는 사랑이 깊어지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놀이인 척하는 사랑, 사랑인 척하는 놀이. 20살도 되기 전에 프라고나르는 이미 사랑과 유혹을 놀이의 언어로 그릴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점을 손에 넣은 수집가의 이름은 생줄리엥 남작입니다. 이 이름은 훗날 프라고나르의 가장 유명한 그림과 함께 다시 등장합니다. 1752년 부세는 20살의 제자에게 로마상에 도전하라고 권합니다. 로마상, 프랑스 미술 교육의 정점. 국비로 로마 유학을 보내주는 젊은 화가라면 누구나 꿈꾸던 상이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상은 왕립 아카데미 학생에게만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프라고나르는 아카데미에 적을 둔 적이 없었습니다. 부세는 개의치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너는 내 제자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결과는 1등. 수상작은 성경 속 장면을 그린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여로보암. 성경 속 왕 여로보암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장면을 그린 역사화입니다.
정식 아카데미 학생도 아니었던 20살 청년이 프랑스에서 가장 좁은 문을 통과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수상으로 그는 로마 유학의 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왕립 보호학생학교에 들어갑니다. 로마상 수상자들이 유학을 떠나기 전 역사화를 배우던 학교였습니다. 프라고나르는 카를 반 루의 지도를 받으며 1753년부터 1756년까지 3년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이 시기에 그는 신화한 장면을 그립니다. 비너스의 탄생. 거품이 이는 구름 위에 사랑과 미의 여신이 누워 있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고 오른손에 쥔 작은 꽃다발을 얼굴로 가져가며 주변에서는 아기 천사들이 여신을 둘러싸고 날아다닙니다. 스승 부세가 그린 비너스의 승리를 곁에 두고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아직 로마를 보기 전 스승의 세계 안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1756년 가을 24살의 프라고나르는 마차에 오릅니다. 목적지는 로마, 모든 것이 시작되는 도시이자 그를 완전히 바꿔놓을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프랑스 아카데미. 코르소가에 있던 팔라초 만치니는 로마에 유학 온 프랑스 학생들의 기숙사이자 작업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원근법과 해부학, 인체 소묘를 배웠고 고대 조각과 거장의 그림을 직접 베껴야 했습니다. 모사는 의무였습니다. 프랑스 왕이 이 학교의 후원자였고 왕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 보내는 것이 유학생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자신이 이제껏 보아온 것과는 차원이 다른 회화와 조각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들어낸 압도적인 인체와 라파엘로의 완벽한 아름다움, 그리고 베르니니가 돌에 새겨놓은 격렬한 움직임, 아폴론과 다프네, 다비드, 성 테레사의 황홀경, 내 강의 분수. 로마에서는 성당에 들어서는 순간조차 회화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장은 하늘처럼 열리고 인물들은 구름과 함께 솟구쳤습니다. 24세 프라고나르는 그 거대한 예술 앞에 섰습니다. 자신도 화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막 붓을 잡은 사람처럼 자신의 부족함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는 동안 프라고나르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거대한 인체와 완벽한 형태에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로마의 거리와 폐허, 빛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위베르 로베르. 프라고나르와 같은 해에 태어난 화가로 고대의 폐허와 로마의 풍경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로마와 그 주변을 돌아다니며 눈앞의 풍경을 스케치했습니다. 무너진 기둥과 이끼 낀 계단, 빛이 쏟아지는 정원. 이들을 밖으로 이끈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카데미 원장 나투아르는 학생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화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눈앞의 풍경을 그리게 한 겁니다. 이탈리아의 빛과 나무와 폐허가 그렇게 그의 스케치북으로 들어옵니다. 이 무렵 로마에는 프랑스 귀족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중 몰타 기사단의 고위 기사이자 로마 주재 대사였던 브루테유가 청년 화가에게 작은 그림 하나를 주문합니다. 프라고나르가 받은 첫 개인 주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훔친 키스. 탁자에는 카드가 흩어져 있고 한 남자가 여인의 뺨에 입을 맞춥니다. 카드놀이에 걸린 벌칙이
바로 이 키스였을지도 모릅니다. 여인은 몸을 돌리지만 옆에 여자가 두 손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남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녀에게 키스를 건넵니다. 훗날의 거침없는 붓질과 달리 이 그림의 표면은 매끈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옛 대가들의 정교함을 그대로 흉내낸 솜씨였습니다. 젊은 화가는 이미 원하는 대로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760년 여름 수집가이자 아마추어 판화가였고 훗날 그의 후원자가 되는 생농 신부의 초대로 프라고나르는 티볼리로 떠납니다. 빌라 데스테. 로마 근교 티볼리에 자리한 에스테 가문의 별장으로 생농 신부가 한동안 빌려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사이프러스와 수백 개의 분수, 계단을 타고 쏟아지는 물 위로 빛이 부서졌습니다. 그는 붉은 초크를 쥐고 그 여름을 통째로 종이에 옮겼습니다. 빌라 데스테의 사이프러스 가로수길. 프라고나르는 붉은 초크로 사이프러스 가로수길을 스케치했습니다. 파리 화실로 돌아와 펜과 세피아 워시로 덧칠해서 완성작으로 다듬었고 이 연작은 1765년 파리 살롱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티볼리 빌라 데스테 용 분수의 계단. 이 작품 역시 붉은 초크로 스케치한 뒤 파리에서 세피아 워시로 명암을 더한 그림입니다. 유동적인 터치는 한여름의 뿌연 열기와 빛의 바랜 색감까지 연상시킵니다. 작은 공원. 몇 년 뒤 프라고나르는 빌라 데스테의 기억을 이 유화로 담았습니다. 무성한 나무, 쏟아지는 빛, 그 아래를 거니는 사람들, 정원의 실제 지형보다는 기억과 상상이 섞인 공원의 이미지였습니다. 로마는 그에게 기법을 가르쳤고 티볼리는 그에게 세계를 주었습니다. 1761년 5년간의 로마 유학을 마친 프라고나르는 생농 신부와 함께 파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곧장 프랑스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생농 신부는 귀국길을 이탈리아의 미술을 돌아보는 여행으로 만들었습니다. 나폴리에서 베네치아와 피렌체까지 두 사람은 미술과 유적을 찾아다녔습니다. 베네치아에서는 티에폴로의 천장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끝없이 열린 하늘과 가볍게 날아오르는 인물들. 그곳에서 프라고나르는 회화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행길 곳곳에서 수백 장의 스케치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5달의 여행 끝에 프라고나르는 파리로 돌아옵니다. 이제 29, 프랑스 화단이 이 청년에게 거는 기대는 분명했습니다. 차세대 역사화가 신화와 성경을 그리는 아카데미가 인정하는 가장 높은 자리. 그리고 4년 뒤 그는 그 기대에 완벽하게 응답합니다. 딱 한 번. (1765년) 파리 살롱 한 점의 대작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코레수스와 칼리로에. 그리스 신화의 한 장면입니다. 신의 저주를 풀기 위해 칼리로에가 제물로 바쳐지려는 순간 그녀를 사랑했던 사제 코레수스는 칼을 그녀에게 향하는 대신 자신의 가슴으로 돌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제단에 오르는 남자. 프라고나르는 그 비극적인 순간을 연극의 한 장면처럼 펼쳐놓았습니다. 무대처럼 쏟아지는 빛, 놀라 달려드는 사람들, 쓰러지는 칼리로에.
그리고 자신의 희생을 결심한 코레수스. 살롱은 이 그림 앞에서 술렁였습니다. 그는 이 작품으로 왕립회와 조각 아카데미의 준회원이 되었습니다. 코레수스와 칼리로에는 그의 승인작이었습니다. 왕실이 그림을 사들였고 테피스트리로 짜자는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아카데미는 그에게 루브르 궁 안의 화실과 숙소를 내주었습니다. 33살, 로마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화가가 프랑스 미술계의 중심으로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왕립 아카데미의 장르 위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것은 역사화였습니다. 신화와 성서, 고대사와 영웅의 이야기를 가장 높은 회화의 언어로 다루는 장르. 코레수스와 칼리로에는 프라고나르가 바로 그 정상에 도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듬해 아카데미는 정회원이 되기 위한 과제를 내줍니다. 루브르 아폴론 갤러리에 천장화 한 칸. 70여 년 전 거장 르브랭이 완성하지 못해 빈칸으로 남긴 자리였습니다. 봄의 알레고리를 그려 넣으라는 덧없는 영예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프라고나르는 그 천장화를 끝내 그리지 않았습니다.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카데미가 몇 번이나 독촉했지만 캔버스는 비어 있었습니다. 코레수스의 짝 그림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무려 10년이 지난 뒤 그는 아카데미에 통보합니다. 그 그림을 완성할 생각이 없다고. 역사화가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려있던 바로 그 순간 그는 아카데미 정회원 자격을 포기하고 돌아서 버린 겁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1767년 살롱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가 내건 그림은 영웅도 신화도 아니었습니다. 큐피드 때 벌거벗은 아기 천사들이 하늘에서 뒤엉켜 나뒹구는 아무 이야기도 없는 순전한 색채와 움직임의 그림이었습니다. 불과 2해 전 코레수스와 칼리로에를 높이 평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드니 디드로. 계몽사상가이자 백과전서의 중심 인물. 그러나 1767년 큐피드 때 앞에서 그의 평가는 달라집니다. 아름다운 오믈렛이로다. 부드럽고 노랗고 잘 구워졌구나. 다른 비평가들의 반응도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프라고나르는 다시 살롱에 출품하지 않았습니다. 1767년을 끝으로 그는 아카데미의 공식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왕실의 국가는 7년 전쟁으로 텅 비어 있었고 코레수스의 그림값조차 8년이 지나서야 다 치러졌습니다. 명예는 높았지만 화가의 식탁은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반면 파리의 귀족과 부호들은 현금을 들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신화 속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원, 사랑과 유혹, 그리고 사적인 즐거움. 그는 실패해서 역사화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성공할 수 있었던 자리에서 다른 길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훗날 그의 삶을 뒤흔듭니다. (1767년) 역사화가 도하이행에게 궁정의 한 신사가 사람을 보냅니다. 의뢰할 그림이 있으니 집으로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소와 까막잡기를 사들였던 생줄리엥 남작입니다. 당시의 일을 극작가이자 작곡가인 샤를 콜레가 그의 10월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도화이행이 찾아간 곳은 그 신사가 정부와 함께 지내던 별채였습니다. 신사는 자신의 연인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주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녀를 그네에 태워주십시오. 그네는 주교가 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녀의 다리가 잘 보이는 자리에 눕혀주십시오. 성직자가 그네를 밀고 그 아래서 애인의 치마 속을 올려다보는 남자. 그의 살롱에서 파리를 역병에서 구한 성녀 제느비에브를 그린 종교화로 이름을 알린 도화이행. 하지만 이 주문은 그가 그리는 장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거절하며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프라고나르라면 그려줄 겁니다. 프라고나르가 아카데미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화단에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프라고나르는 그렸습니다. 기꺼이. 다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그네를 미는 사람은 주교가 아니라 평범한 노신사가 되었습니다. 성직자는 사라졌지만 장면의 장난기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그림이 그네입니다. 원래 제목은 조금 더 짓궂습니다. 그네의 행복한 우연. 무엇이 행복한 우연인지는 곧 알게 됩니다. 화면 한가운데 분홍 드레스에 여인이 날아오릅니다. 양치기 모자를 쓰고 뺨은 발갛게 상기된 채 뻗은 왼발 끝에서 신발 한 짝이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그 순간 치맛자락이 부풀어 오릅니다. 18세기 프랑스 회화에서 벗겨진 신발은 은밀한 유의를 암시하곤 했습니다. 여인의 시선이 향하는 곳, 왼쪽 아래 장미 덤불, 젊은 남자가 누워 있습니다. 모자를 쥔 팔을 뻗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부풀어 오른 치마 속을 올려다봅니다. 전통적으로 이 남자는 그림을 주문한 생줄리행 남작으로 추정되어 왔습니다. 프랑스 성직자단에 세금을 걷어 막대한 부를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늘, 나이 든 남자가 줄을 잡고 그네를 밀어줍니다. 그는 여인의 남편입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눈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네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을 사이에 둔 두 남자, 한쪽은 밀어 올리고 한쪽은 훔쳐봅니다. 그네가 앞뒤로 움직일 때마다 여인은 두 남자 사이를 오갑니다. 사랑과 의무, 비밀과 위험 사이를 그네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셈입니다. 왼쪽에는 큐피드 조각상이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있습니다. 쉿. 이 비밀은 우리끼리만 아는 겁니다. 조각가 팔코네가 왕의 애처 퐁파두르 부인을 위해 만든 위협하는 사랑입니다. 왕의 연애를 상징하던 조각을 귀족의 미래 속에 슬쩍 세워둔 겁니다. 발치에서는 작은 흰 개가 지저댑니다. 개는 흔히 충직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그 경고를 귀담아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빛은 여인을 무대의 주인공처럼 비추고 그림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립니다. 도덕의 눈으로 보면 낯뜨거운 그림입니다. 그러나 프라고나르의 붓은 이 아슬아슬한 이야기를 우아하고 사랑스러운 순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네는 그가 귀족들의 사랑과 유의, 욕망과 비밀을 그리는 화가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작품이 됩니다. 1765년 역사화로 이미 아카데미의 인정을 받은 화가였지만 그를 세상에 각인시킨 것은 이 한 장의 그네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그림을 로코코의 정수라 부르게 됩니다.
그네 이후 프라고나르는 귀족과 부유한 수집가들의 사랑과 유의를 그리는 화가가 됩니다. 이제 그의 붓 아래에서 사랑의 온갖 얼굴들이 태어납니다. (1769년 6월) 37의 프라고나르는 마리안 제라르와 결혼합니다. 같은 고향 그라스 출신의 세밀화가였습니다. 그의 딸 로잘리가 태어납니다. 가정을 꾸린 화가의 전성기, 이 시기 그의 화실에서는 사랑의 모든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먼저 전하는 사랑입니다. 연애 편지. 책상 앞에 여인이 꽃다발과 작은 카드를 함께 쥐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던 그녀가 문득 시선을 이쪽으로 돌립니다. 들킨 걸까요?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고 곁에 강아지는 시치미를 떼고 엎드려 있습니다. 카드에 적힌 글씨는 지금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누가 보낸 것인지, 정말 사랑의 편지이기는 한지, 우리는 그림에 없는 이야기를 상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말로 하지 못한 마음이 종이 한 장에 담겨 은밀하게 오가던 시대, 편지는 그 시대의 심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신성한 사랑입니다. 목자들의 경배. 아기 예수 앞에 무릎 꿇은 목자들, 강렬한 빛이 어둠 속 아기 예수를 비춥니다. 목자들은 그 빛을 따라 무릎을 꿇습니다. 관능의 화가로 불리던 프라고나르가 여기서는 경배와 신성한 빛을 그렸습니다. 빠르고 활기찬 붓질만은 종교화에서도 그대로였습니다. 한때는 스승 부세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을 주문한 사람은 베리 후작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귀족으로 당대 화가들의 작품을 수집하고 후원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베리 후작은 이 그림의 짝이 될 두 번째 작품을 프라고나르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프라고나르가 그린 것은 종교화가 아니었습니다. 1816년 미술사가 알렉상드르 르누아르는 프라고나르가 이 기묘한 대비로 자신의 천재성을 보여주려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빗장이 탄생했습니다. 위험한 사랑입니다. 빗장. 어두운 침실, 한 남자가 여인을 끌어안은 채 다른 팔을 길게 뻗어 문에 빗장을 지릅니다. 여인은 몸을 젖히며 남자의 얼굴을 밀어내는 듯 보입니다. 거부일까요? 망설임일까요? 빛은 두 사람과 흐트러진 침대 위로만 쏟아지고 화면의 절반은 어둠과 붉은 커튼이 삼켜버렸습니다. 빛이 지나는 대각선의 끝, 왼쪽 아래 작은 탁자 위에 사과 한 알이 놓여 있습니다. 빗장과 흐트러진 침대, 그리고 사과, 에덴에서 이브를 유혹한 그 금지된 열매처럼 탁자 위의 사과는 원죄와 금지된 욕망을 암시합니다. 이 방에서도 곧 무언가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습니다. 빗장이 잠기는 소리와 함께 그림은 끝이 납니다. 그 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림은 끝내 말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사랑인가? 정교한 유혹인가? 정답은 관람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쪽에는 서로를 끌어안은 남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신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를 향한 사랑과 신에게 바치는 사랑. 한 수집가의 벽에서 두 그림은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랑이지만
전혀 다른 두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사랑입니다. 책 읽는 소녀. 레몬빛 드레스를 입은 소녀가 옆모습으로 앉아 책을 읽습니다. 작은 손이 책을 받쳐들고 시선은 글자에 붙들려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얼굴, 사랑의 유의로 가득하던 그의 세계에서 가장 고요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200년 넘게 아무도 몰랐던 비밀입니다. 1980년대 X선 촬영에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소녀의 얼굴 아래에 다른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2012년 파리의 경매장에 프라고나르의 스케치 한 장이 나타납니다. 엄지손톱만한 인물 스케치 18개가 빼곡한 종이, 그 중 하나가 이 그림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의 연구팀이 첨단 장비로 그림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적외선과 형광 분석이 복원해낸 캔버스 아래의 얼굴, 책을 든 인물이 정면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책에 잠긴 옆모습이 아니라 누군가를 마주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프라고나르는 그 그림을 완성하고 최소 반년을 그대로 두었다가 어느 날 얼굴을 지우고 지금의 소녀를 그렸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선택 덕분에 미술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독서의 순간이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에 프라고나르가 얼마나 빨랐는지 보여주는 연작이 있습니다. 환상의 초상. 화려한 예들상을 입은 인물들을 폭풍 같은 붓질로 그려낸 그림들입니다. 물감이 채 섞이기도 전에 캔버스 위에서 형태가 됩니다. 붓 자국 하나하나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림. 로마에서 프라고나르와 함께했던 그 후원자 생농신부입니다. 생농신부의 형제입니다. 이 두 형제의 초상 뒷면에는 같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프라고나르가 1769년 1시간 만에 그렸다. 1시간. 다른 화가들이 밑그림을 고민할 시간에 그는 그림을 끝냈습니다. 이 자유분방한 붓질이 가장 대담하게 터져나온 그림이 있습니다. 목욕하는 여인들. 숲과 물가에서 뒤엉킨 젊은 여인들의 물이 살결과 물빛과 나뭇잎이 경계 없이 뒤섞입니다. 윤곽선은 녹아내리고 물감은 크림처럼 화면 위에서 춤춥니다. 그네의 달콤함과는 다른 훨씬 뜨겁고 격렬한 육체의 향연, 스승부세가 신화의 핑계를 빌려 그리던 나신을 프라고나르는 아무 핑계 없이 그렸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몸의 기쁨 그 자체를. 같은 무렵에 작은 그림 한 점이 그의 장난기를 잘 보여줍니다. 셔츠를 벗기다. 큐피드가 여인의 마지막 옷자락을 장난스럽게 걷어 올립니다. 사랑의 화가 프라고나르. 그의 명성은 이제 왕의 격까지 닿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여인이 그를 부른 겁니다. 베르사유. 루이 15세의 곁에는 디바리 부인이 있었습니다. 왕의 마지막 공식 정부, 본명은 잔베키, 하녀였고 미용사였고 상점 점원이었던 여인. 밑바닥에서 왕이 여자가 된 그녀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디바리는 예술을 후원하는데 아낌이 없었습니다.
파리 서쪽에는 루이 15세가 선물한 루브시엔 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성의 정원에 음악을 위한 파빌리온을 세웁니다. 설계는 당대 최고의 건축가 클로드 니콜라 르두. 그리고 그 별관의 벽을 채울 그림은 당대 최고의 사랑의 화가 프라고나르였습니다. 더없이 화려한 주문이었습니다. 1771년 프라고나르는 대형 캔버스 넉 장에 하나의 이야기를 그려넣습니다. 사랑의 진전, 한 사랑이 시작되고 완성되기까지의 네 장면입니다. 첫 번째, 추적. 18세기 프랑스 정원의 무성한 녹음 속 한 청년이 갑작스럽게 나타나 여인에게 장미꽃을 내밀며 구애합니다. 여인은 놀란 듯 달아나려 하면서도 곁눈질로 그를 바라보며 은근한 호기심과 여지를 남깁니다. 화면의 절반을 뒤덮을 듯 솟아오른 거대한 나무, 그 사이로 쏟아지는 빛, 그리고 두 사람을 내려다보는 장난스러운 큐피드의 조각상. 막 시작된 구애의 순간을 프라고나르는 이렇게 경쾌하고 화려하게 그려냈습니다. 두 번째, 미래. 담장을 넘어온 청년과 그를 맞이하는 여인의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만남. 두 번째 작품, 미래입니다. 여인은 누군가 올까 두려운 듯 뒤를 돌아보며 한 손으로 청년을 제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는 감출 수 없는 긴장과 설렘이 감돕니다. 화면 위쪽에는 큐피드의 화살을 빼앗으려는 듯한 비너스 조각상이 보입니다.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과 사랑을 둘러싼 장난스러운 긴장감을 더합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울창한 자연과 강한 명암 대비는 이 비밀스러운 만남의 분위기를 더욱 극적으로 만듭니다. 세 번째, 연인의 대관. 울창한 오렌지 나무가 드리워진 테라스. 사랑의 진전 연작의 세 번째 작품, 연인의 대관입니다. 화려한 실크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자신의 발치에 무릎을 꿇은 청년의 머리에 장미 화관을 씌워주며 사랑을 완성합니다. 배경에 잠든 큐피드 조각상은 이제 더 이상 사랑의 신이 개입할 필요가 없을 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평온하고 완벽해졌음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 연애 편지.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정원의 기둥 곁에서 두 남녀가 다정하게 기대 앉아 과거에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사랑의 진전 연작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연애 편지입니다. 앞선 세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쫓고 쫓기는 격렬한 구애와 화려한 대관식의 열정은 서서히 가라앉고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은 차분하고 깊은 유대감으로 성숙했습니다. 사랑의 여신 비너스와 큐피드 조각상이 굽어보는 가운데 곁에서 조용히 이들을 지켜보는 충직한 반려견은 열정적인 연인에서 변함없는 동반자로 자리 잡은 이들의 평온한 신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프라고나르식 사랑의 결말입니다. 만발한 꽃과 무성한 정원, 티볼리에서 익힌 빛의 표현, 프라고나르가 평생 갈고 닦은 모든 것이 이 4점의 캔버스에 들어갔습니다. 1772년 4점의 캔버스는 루브시엔의 음악 파빌리온을 장식합니다. 훗날 미술사가들은 이 그림들을 로코코 회화를 대표하는 최고의 연작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1773년 믿기 힘든 소식이 프라고나르의 화실에 도착합니다. 뒤바리 부인이
그림을 돌려보낸 겁니다. 걸린 지 오래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왜 거절했는지 그 이유는 지금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설명이 있습니다. 르두가 설계한 파빌리온은 고전적이고 신고전주의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 공간에 프라고나르의 화려한 로코코풍 사랑의 연작은 어울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뒤바리는 그림을 떼어낸 뒤 조제프 마리 비행에게 보다 고전적인 양식의 연작을 다시 주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림 속 연인이 루이 15세와 뒤바리 부인을 너무 연상시켰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그림 속 사랑 이야기로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해석입니다. 어느 쪽이 진실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4점의 그림은 다시 그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아서 보관됩니다. 1773년 10월, 프라고나르는 다시 길을 나섭니다. 파리 빅투아르 광장. 커다란 여행 마차에 짐이 실리고 프라고나르 부부와 베르줄의 일행이 파리를 떠납니다. 1년짜리 유럽 여행에 그를 데려간 건 오랜 후원자 징세 청부인 베르줄의 드그랑쿨이었습니다. 네그르 펠리스 성. 후원자 베르줄의 드그랑쿨의 성을 그린 풍경화로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 머물면서 그린 작품입니다. 로마와 나폴리에서 6달. 돌아오는 길엔 베네치아와 빈, 드레스덴까지. 그런데 이번 여행은 10여 년 전과 달랐습니다. 거장의 그림을 베끼는 대신 그의 눈은 거리로 향했습니다. (1774년) 봄, 나폴리. 프라고나르는 해변의 어부들을 그립니다. 그물을 힘껏 끌어당기는 어부들, 노에 기대 잠시 숨을 고르는 어부들, 거친 노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얼굴,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폴리 1774 산타 루치아의 여인. 1년의 여정에서 그는 수백 장의 드로잉을 안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돌아온 파리는 떠날 때의 파리가 아니었습니다. (1774년) 루이 15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새로운 왕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한 젊은 화가가 로마상을 받습니다. 자크 루이 다비드. 훗날 신고전주의를 대표하게 될 화가입니다. 프라고나르가 그랬던 것처럼 다비드 역시 이탈리아로 향합니다. 이듬해 로마로 떠난 그는 5해 동안 고대 조각과 옛거장들의 작품을 연구합니다. 수많은 드로잉과 모사를 거치며 자신의 회화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갑니다. 그 변화가 드러난 작품이 1778년의 파트로클로스의 장례입니다. 고대 영웅의 비극을 거대한 화면에 담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프라고나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붓질은 한층 부드러워지고 화면에는 가족이 등장합니다. 어머니와 아이들, 그리고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 가족의 일원 같은 가축들, 대가족의 따뜻한 일상을 보여줍니다. 젊은 부부가 요람에서 잠든 아이를 들여다보고 곁에는 아이를 돌보는 노파가 있습니다.
연인들의 유의에서 가족의 일상으로. 이 무렵 그의 곁에 새로운 조수가 들어옵니다. 아내의 동생 마르그리트 제라르. 17의 형부의 화실에 들어온 그녀는 곧 뛰어난 화가로 성장합니다. 1778년 프라고나르는 마르그리트에게 판화 제작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직접 동판을 새깁니다. 그 중 하나가 옷장입니다. 성난 부모가 딸의 방문을 열어젖히자 옷장 안에 숨어있던 남자가 드러납니다. 들킨 남자, 우는 딸, 손가락질하는 아버지. 한 장의 판화 안에 연극 한 편이 들어있습니다. 10대 제자를 가르치려고 잡은 바늘로 그는 18세기 프랑스 판화의 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그린 것으로 널리 인정받는 그림도 있습니다. 앙고라 고양이. 이 그림의 묘미는 화면 속 은빛고의 반사면에 있습니다. 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림 밖 우리 뒤편에 있을 법한 작은 방이 비칩니다. 이젤 앞에 앉은 여성과 그 곁에 두 사람이 아주 작게 담겨 있습니다. 프라고나르와 마르그리트 제라르가 루브르의 작업실을 함께 썼고 이 작품 역시 두 사람의 공동 제작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이를 두 화가가 작업실 풍경을 슬쩍 숨겨둔 장치로 읽을 수 있습니다. 얀 반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속 볼록 거울을 떠올리게 하는 정교한 디테일입니다. 젊은 남자가 방으로 뛰어들어 여인에게 열정적으로 입을 맞춥니다. 여인의 오른손엔 기펜이 들려있고 왼손은 방금까지 쓰던 종이를 가리킵니다. 그를 향해 쓰던 연애 편지입니다. 방금 당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목 그대로의 순간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제라르가 빛나는 의상을 프라고나르가 인물의 얼굴과 손을 맡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 화가의 서로 다른 붓질이 한 장면 안에서 만난 겁니다. 오랫동안 개인 소장이던 이 작품은 2026년 게티 미술관이 사들이면서 관람객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림 밖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780년 아들이 태어납니다. 알렉상드르 에바리스트. 훗날 화가가 되는 아이입니다. 이 무렵 프라고나르는 종이에 자기 얼굴을 남깁니다. 오늘날 확실한 프라고나르 자화상으로 인정되는 작품들은 대부분 작은 소묘들로 주로 1770년대 말부터 1780년대에 제작되었습니다. 1780년대 프라고나르는 아리오스토의 광란의 오를란도에 빠져듭니다. 기사와 마법, 사랑과 전쟁이 뒤엉킨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대서사시입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따라 170점이 넘는 드로잉을 남겼습니다. 출판을 위한 사파라기보다 그 자체로 완성된 그림들이었습니다. 완성된 그림으로 남은 것은 그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파리의 취향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1784년 다비드의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이듬해 살롱에 걸린 이 그림은 새로운 시대의 미술을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조국을 위해 칼을 들어 맹세하는 형제들. 프라고나르가 사랑과 유의를 발견했던 로마에서 다비드는 고대의 영웅과 희생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같은 도시가 한 사람에게는 그네를, 다른 사람에게는 칼을 쥐어준 셈입니다. 로코코의 연인들이 설 자리는
빠르게 좁아졌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도 프라고나르는 마지막 빛을 냅니다. 훔친 키스. 매끄러운 비단 드레스의 여인이 쇼를 가지러 간다는 구실로 응접실을 빠져나와 문가에서 한 청년의 기습적인 입맞춤을 받는 순간 팽팽히 끌린 숄과 열린 문이 들킬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을 만듭니다. 오랫동안 프라고나르의 작품으로 알려졌지만 오늘날에는 그의 제자이자 처제인 마르그리트 제라르의 참여 가능성도 논의됩니다. 에르미타주는 현재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표기합니다. 로코코의 마지막 불꽃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가의 삶에도 어둠이 찾아옵니다. 1788년 딸 로잘리가 세상을 떠납니다. 18. 곱슬머리 위에 커다란 장식을 얹고 정면을 바라보는 어린 얼굴, 죽기 한두 해 전의 모습입니다. 같은 해 마르그리트 제라르는 형부의 모습을 그립니다. 20cm 정도의 작은 패널 위에서 56의 화가가 안락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모피를 덧댄 붉은 실내복 차림에 손에는 초크를 끼우는 작은 필기구를 쥔 채로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제라르가 형부의 일상을 담아낸 초상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프라고나르는 자신의 모습을 직접 그립니다. 의자에 앉은 57의 화가, 당시 기록에 남은 그의 키는 160cm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라틴어로 이 초상을 언제, 어디서 그렸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프라고나르는 1789년 베르제레의 집에서 자기 자신을 그렸다. 그리고 그해 여름, 파리에서 혁명이 시작됩니다. (1789년 7월 14일)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으로 몰려갔습니다. 프랑스 혁명, 왕정이 흔들리고 귀족들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프라고나르에게 혁명은 그림을 사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그림 속에 살던 사람들도 하나둘 자취를 감췄습니다. 누군가는 도망쳤고, 누군가는 감옥에 갇혔고, 누군가는 단두대에 올랐습니다. 1793년 루이 16세가 처형됩니다. 그해 10월 16일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에 오릅니다. 로마의 골목과 폐허를 함께 누비며 스케치를 했던 친구 위베르 로베르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생트펠라지에서 생나자르로, 옥중에서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생나자르 감옥의 감방 장면을 그린 그림에 라틴어로 위베르 로베르가 그렸다는 서명도 보입니다. 때로는 도자기 식기 접시에 그림을 그려 헐값에 팔았고 아직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12월, 혁명재판소는 뒤바리 부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12월 8일, 뒤바리 부인은 처형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전속 화가였던 엘리자베트 비제 르 브랭은 훗날 회고록에서 뒤바리 부인의 마지막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끔찍한 시대에 죽어간 많은 여성 가운데 단두대 앞에서 의연하지 못했던 유일한 여인이었다고. 그녀는 울며 비명을 지르고 주변 군중에게 자비를 빌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랑의 진전을 주문했던 여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듬해인 1794년 8월 4일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된 뒤
위베르 로베르는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같은 해 프라고나르의 그림을 사들이던 부유한 징세 청부인들마저 단두대에 올랐습니다. 화려했던 시대 전체가 칼날 아래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혁명기의 불안과 딸 로잘리의 죽음 뒤 프라고나르는 가족과 함께 파리를 떠납니다. 향한 곳은 고향, 그라스. 떠나는 짐 속에는 마라돈 캔버스 넉 장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비바리 부인에게 거절당한 사랑의 진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촌 알렉상드르 모베르의 집에 머뭅니다. 지금은 프라고나르 빌라 미술관이 된 그 집. 살롱 벽에 넉 장의 그림을 걸었습니다. 베르사유 옆 별관을 위해 태어난 그림이 남프랑스의 시골 저택에 걸린 겁니다. 프라고나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넉 장만으로는 벽이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 그림 10점을 직접 그려 넣습니다. 벽난로 위에는 사랑의 승리, 승리한 큐피드가 횃불을 치켜든 그림입니다. 한쪽 벽에는 몽상, 기둥에 몸을 기댄 채 사랑을 꿈꾸는 여인. 그 기둥은 실은 해시계였고 큐피드의 그림자가 정오를 가리킵니다. 후대에는 이 여인에게서 비바리 부인의 운명을 읽어내기도 합니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랑의 연작을 주문했던 여인이 단두대에서 생을 마친 걸 생각하면 이 몽상은 마냥 달콤하게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넉 장에 10점이 더해져 모두 14점의 사랑의 방이 완성됩니다. 사람들이 단두대에 오르던 바로 그 시절, 늙은 화가는 시골 저택에 틀어박혀 사랑의 방 하나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반항이었습니다. 1791년, 그는 파리로 돌아옵니다. 혁명의 수도에서 로코코 화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뜻밖의 장면이 나옵니다. 혁명 정부가 프라고나르를 부른 겁니다.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자크루이 다비드. 로코코를 밀어낸 신고전주의의 제왕이자 이제는 혁명 미술의 최고 권력자. 1793년 다비드는 앞장서서 왕립 아카데미를 없애버립니다. 프라고나르에게 로마상을 안겨주었던 그 제도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비드와 프라고나르는 전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무용수 기마르의 저택 장식. 프라고나르가 손을 뗀 그 일을 25세 다비드가 이어받았습니다. 무명이던 그에게 온 첫 큰 주문이었습니다. 이제 시대의 승자가 된 그가 옛 화가를 불러들입니다. 1793년 그의 주선으로 프라고나르는 새로 태어난 국립미술관 훗날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게 됩니다. 왕들의 컬렉션을 국민의 것으로 만들던 시절, 왕과 귀족, 교회에서 몰수한 미술품을 감정하고 지키고 정리하는 자리였습니다. 다비드가 그를 추천하며 남긴 말이 전합니다. 젊은 시절 걸작에 술을 늘리는데 힘을 보탠 사람이 이제 노년을 그 걸작들을 지키는 데 바칠 것이라고. 같은 해 9월 프라고나르의 아들 알렉상드르 에바리스트는 다비드의 아틀리에에 들어갑니다. 생각해보면 기묘한 장면입니다. 혁명은 그의 세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그 혁명이 미술을 지키는 일에는 그의 눈을 필요로 했습니다. 왕과 귀족을 위해 그림을 그리던 화가가
이제 왕과 귀족에게서 거둬들인 그림들을 국민을 위해 지키고 있었습니다. 루브르라는 위대한 미술관의 초기 역사에는 잊혀가던 로코코 화가의 손길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무렵의 그를 그린 초상이 하나 있습니다. 동료 화가 르무안이 1797년에 그린 소묘입니다. 머리는 세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지만 이쪽을 바라보는 눈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초크를 끼우는 작은 필기구가 들려 있습니다. 가슴에 꼭 붙인 채로 왕도 후원자도 사라진 시대에 그가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손이 말해줍니다. 세기가 바뀌었습니다. 1790년대 말 무렵 프라고나르는 루브르 박물관의 위원직에서 물러납니다. 시대는 나폴레옹의 것이 되었고 미술계의 중심에는 다비드가 있었습니다. 프라고나르는 루브르의 숙소에서 조용히 말년을 보냈습니다. 다비드의 도움으로 옮긴 그 숙소는 3계층의 방이 8칸, 전용 와인 저장고까지 딸린 곳이었습니다. 한때의 대형 의뢰와 전시는 사라졌지만 그는 가족 곁에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1805년 나폴레옹의 루브르 재편으로 예술가들의 숙소와 작업실이 정리됩니다. 70이 넘은 프라고나르도 오랫동안 살던 루브르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1806년 8월 22일 프라고나르는 파리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무더운 날 카페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먹던 중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당시 기록의 표현으로는 뇌우열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혼 노래 프라고나르, 한때 프랑스가 가장 사랑했던 화가의 죽음은 거의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로코코의 화려한 세계를 그렸던 화가가 그 세계가 사라지자 함께 잊힌 겁니다. 장례는 생로슈 성당에서 치러졌고 그는 파리 북쪽 몽마르트르의 오래된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의 무덤은 그곳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파리의 옛 묘지들이 폐쇄와 재정비를 거치는 사이 수많은 무덤이 사라졌습니다. 프라고나르의 묘도 그 흔적을 잃었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벽에 붙은 대리석 명판 하나가 그의 이름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이 그를 잊었을 때 그의 무덤도 함께 지워진 겁니다. 지워진 것은 무덤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프라고나르의 얼굴로 알려진 한 점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베레모를 쓰고 팔레트를 든 젊은 화가 1950년부터 2017년까지 그라스의 프라고나르 미술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프라고나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왕들의 뱅상의 자화상이었던 겁니다. 그림은 2017년 2월 그라스를 떠나 원 소장처인 루브르로 돌아갔고 작품명과 작가 표기도 바뀌었습니다. 무덤이 사라진 것도 모자라 그의 얼굴이라 믿었던 그림마저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유화로 확정된 자화상은 지금까지 한 점도 없습니다. 그의 진짜 얼굴은 종이 위 소묘 몇 점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해 뒤 한 장의 판화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마르그리트 제라르가 그린 프라고나르의 초상을 르카르 팡티에가 판화로 옮겼습니다. 무성한 잎에 둘러싸인 원형 화면 안에서 노년의 화가가 정면을 바라봅니다. 그 잎사귀는 그가 젊은 시절 새긴 판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평생 정원과 나무를 그린 화가의 얼굴을 정원이 감싸고 있는 셈입니다. 손자이자 화가인 테오필은 프라고나르가 자신의 시대를 사랑했던 관객들보다
25회나 더 오래 살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림은 남았지만 그 그림을 사랑했던 시대는 먼저 사라졌습니다. 프라고나르의 마지막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끝이라면 너무 쓸쓸한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직 마지막 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떠나고 반세기 뒤 잊혔던 이름이 다시 불려 나옵니다. 작가이자 수집가였던 곰쿠르 형제 에드몬과 쥘. 두 사람은 18세기의 미술에서 와토와 부세, 샤르댕, 그레즈와 함께 프라고나르를 다시 조명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18세기 프랑스 미술사 속으로 돌아왔고 수집가들은 그의 그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라스의 저택에 보관되어 있던 사랑의 진전 연작도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14점의 캔버스는 바다를 건너 지금은 뉴욕 프리 컬렉션의 프라고나르의 방에서 사시사철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디바리가 거절했던 그림을 보기 위해 이제 전 세계가 뉴욕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부활은 책과 미술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후반의 파리에서 젊은 화가들은 아카데미의 매끈한 그림에 맞서 빛과 순간, 살아있는 붓질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인상주의였습니다. 그 자유로운 붓질은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라고나르는 이미 한 세기 전 정원과 인물을 빛과 움직임 속에 풀어놓았습니다. 그 길 위에 르누아르가 있었습니다. 1888년 르누아르는 자신의 새로운 화풍을 설명하며 썼습니다. 프라고나르보다 못한 프라고나르, 농담처럼 들리는 말이지만 자신의 그림이 18세기 회화의 연장선에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베르트 모리조와 프라고나르 사이에는 오래도록 혈연설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의 연구로 두 사람이 혈연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풀어낸 붓질과 빛 속의 인물을 보는 눈은 사람들에게 프라고나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런던 보넴스 경매장 한 점의 초상화가 경매대에 오릅니다. 환상의 초상 연작 가운데 한 점이었습니다. 낙찰가 1710만 파운드. 프라고나르 작품의 세계 최고 기록이자 그의 전 세계에서 팔린 옛거장의 그림 가운데 가장 비싼 값이었습니다.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런던 월리스 컬렉션의 벽. 그네는 지금도 그곳에 걸려 있습니다. 250년이 지났지만 그림 속은 여전히 봄날입니다. 여인은 오늘도 하늘로 날아오르고 신발은 영원히 공중에 떠 있고 큐피드는 여전히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있습니다. 쉿, 이 봄날이 끝날 거라는 건 비밀로 해두죠. 프라고나르는 사라져가는 세계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그림 속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 세계가 무너지고 그의 이름마저 잊혔지만 그네는 아직 흔들립니다. 가장 높이 올라간 순간, 아직 떨어지기 전, 어쩌면 이것이 프라고나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아름다운 장난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25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그 아래에 서서 그 봄날을 바라봅니다. 시간이 멈춘 그 순간을. 여기까지가 장우노래 프라고나르의 이야기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곰곰이의 책방이었습니다.